안녕하세요. 추세의 추종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명서 리뷰 8편 돌파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국내 저자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대가들의 매매법을 한 권으로 총 정리했고요. 그런 투자법을 국내 주식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어서 이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들어가며 가격이 상승할 때 매수하는 돌파 매매보다 눌림목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나의 본능을 거스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경우 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강력한 종목들은 조정조차 주지 않고 계속 오릅니다. 한편 하락하는 종목들은 눌림 이후 더 내려가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중요합니다. 박스 이론 창시자 니콜라스 다비스가 박스 돌파 매매로 큰 수익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돌파 매매의 당위성.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를 비교해보면 돌파 매매는 큰 상승 이후에 이렇게 완만한 조정 기간의 베이스를 거치고 살짝 눌림을 주고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것이 돌파 매매이고요. 눌림목 매매는 큰 상승 이후에 내려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건데, 이 눌림목이 지켜질지 다시 더 내려갈지, 여기서 지켜질지 더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가락만 살짝 담그는 전략. 돌파 매매는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수 방식입니다. 댄 젠거는 90% 이상이 돌파 매매라고 했습니다. 전미 투자 대회 3회 연속 우승 때 데이비드 라이언은 % 돌파 매매만 했습니다. 돌파 매매는 시장의 결을 따라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탁이라고 하죠. 피라미딩이라고도 하고요. 대체로 시장이 상승세일 때 성공합니다. 즉 시장이 상승세일 때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늘어나고 하락세일 때 손절로 인해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줄어듭니다. 발가락만 살짝 담그는 전략은 몇 번 시험 삼아 매수를 해보고 수익이 나면 그 다음부터 점점 과감하게 베팅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큰 비중으로 첫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산에 5에서 10%만 넣어보고 매매가 잘 되면 15에서 20%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시험 삼아 해본 매매가 잘 안되면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이 가장 매매를 잘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금액으로, 가장 못할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매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중은 확신이 아니라 성공 리듬에 따라 실어야 합니다. 돌파 매매 왜 해야 하는가? 돌파 매매의 장점. 돌파 매매는 시장의 결을 따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은 상승 추세일 때 정확한 피봇 포인트를 돌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눌림목 매매는 시장이 하락 추세에 막 접어들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 때 이렇게 눌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게 눌림인지 더 하락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주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승합니다. 100%, 300% 오르는 주식은 조정의 여지조차 주지 않고 급상승합니다. 돌파 매매를 성공하자마자 바로 생기는 3에서 5%의 든든한 수익 쿠션은 조정 시에도 공포에 팔려하지 않고 충분히 상승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직장인에게도 최적의 투자 방식입니다. 전날 돌파할 때 매수하고 미리 결정한 손실 제한 금액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방식을 자동으로 설정해 둔다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설정 방법은 바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오를 때 매수하기 때문에 급락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흐름을 탄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한 종목들은 계속 내려가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돌파 매매는 이미 상승세를 탄 종목을 매수하기 때문에 시가가 개파락하는 경우도 드물고 좋은 매도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합니다. 시장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레 돌파 매매 시도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 방식은 시장의 강세, 약세를 예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장의 결을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2장 돌파 매매의 거장들. 니콜라스 다비스 매매의 특징. 그는 장중에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다비스는 댄서로 활동하며 남는 시간을 쪼개서 투자했습니다. 밤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장이 열리는 낮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자야 했는데 오히려 장중에 수면을 취한 덕분에 시장의 노이즈에 현혹되지 않고 본인의 투자 방식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밤에 공연한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공연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책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은 장이 열리기 전에 해놓은 자동 매도 주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비스식 자동 매매 주문 전략 설정. 다비스가 그의 주식 중개인에게 이름했던 자동 지정가 주문 및 손절을 똑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중개인에게 어느 박스 가격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돌파한 가격에서 예를 들면 한 5% 정도가 떨어지면 매도하라고 미리 주문을 넣어두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중개인이 아니라 컴퓨터 자동 매매로 HTS 자동 매매로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보 마그네틱이 손잡이 달린 컵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손잡이의 이 돌파 시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손잡이 부근의 고점 가격인 61,100원을 돌파할 때 매수를 걸어두는 겁니다. 돌파 실패 시에는 손절해주는 잔고 편입 자동 매매, 자동 매도 조건을 설정해 두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0624 주식 자동 감시 주문에 보면 신규 종목 자동 매수가 있습니다. 신규 종목 자동 매수에서 컵의 손잡이 부분이 61,100원이라면 여기에 61,200원이 이상 됐을 때
자동 매수 환경을 조절하고요. 매수가는 6만, 여기에다가 61,200원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 금액을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입력을 하고 조건 추가를 하게 되면 해당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매수가 되는 것이고요. 잔고 편입 자동 매도로 들어가서 손절가를 퍼센테이지를 기준가 대비 2.8%, 저자는 3% 손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3%를 입력해 두고 시장가로 매도하겠다라고 여기에다 설정을 해두게 되면 3%가 하락을 했을 때 매수가 대비 자동으로 마무리되고 손절이 되는 것이죠. 압도적인 양의 리서치로 완성시킨 매매법 윌리엄 오닐. 근거 위주의 철저한 투자. 젊은 주식 중개인 오닐은 당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펀드 방식을 연구합니다. 그는 해당 펀드가 차티스트처럼 매매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펀드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만 매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발견은 오닐의 매매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동안 돈을 벌 수 있다고 알고 있던 모든 방식, 예를 들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것, 펀더멘탈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드레피스 펀드가 완전히 반대로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오닐은 기술적 매매를 하는 인물들을 찾아 공부합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급등하는 성장주들과 PR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리스크 관리와 차트 설정, 돌파 매매와 추격 매수. 돌파 매매는 추격 매수처럼 신고가를 기록하는 순간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탄탄한 베이스를 형성하고 피벗 포인트를 완성한 후에 피벗 포인트를 돌파하면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추격 매수는 급등할 때 바로 매수하는 것이고요. 돌파 매매는 급등 이후에 완만히 조정이 됐다가 다시 피벗 포인트를 손잡이 부분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급등에 매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구간에 매수하게 되면 추격 매수고, 이렇게 완만히 변동성 구간을 거치고 다시 이 변동성 구간의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하게 되면 돌파 매수가 되는 것이죠. 손절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우리는 수많은 투자자가 인생 전략이라고 부르는 궁극의 전략인 점진적 베팅을 배울 겁니다. 이 방법은 손절을 안 쓰는 투자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몇 번의 매매를 통해서 1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100만원으로 다음번 매매에서 더 큰 베팅을 하려 한다. 더 큰 베팅을 하고 싶은데 손실이 날 것 같아 무섭다. 이때 우리는 손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나누기 손절 퍼센트, 손절이 3%라면 100만원 나누기 3% 하면 3,300만원 정도가 나오죠. 이것을 제로 리스크로 베팅하는 것입니다. 손절과 점진적 노출 베팅을 동시에 진행하면 큰 금액을 위험 없이 베팅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티끌 모아봤자 티끌입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3,300만원을 사고 3% 손절을 설정해 놓으면 최대 잃을 수 있는 게 100만원이기 때문에 내가 벌은 거 이상으로 돈을 잃지 않고 더 크게 베팅해서 이게 적중했을 때는 크게 계좌가 성장할 수가 있겠죠. 기술적 패턴을 이용한 매수법. 기술적 분석의 토대 베이스란 특정 기간 동안 가격이 횡보하면서 다진 바닥 형태의 패턴을 말합니다. 이를 수요 공급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천천히 상승하는 이런 컵 모양을 만드는 것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의 원리.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면 차익 실현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과 이만큼 올랐으니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매도자들로 인해 주식의 공급량이 시장에서 늘어납니다. 이후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이윽게 오랜 기간이 흘러 엉덩이가 가벼운 개인 투자자들과 비관론자의 매도 추세가 점차 잠잠해질 때쯤 황소들이 다시금 강력하게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때가 되겠죠. 이때 비관론자인 곰들의 쇼커버로 인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미 너무 일찍 팔았다고 생각한 개인들이 급히 재매수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주가는 예측을 비웃으며 더욱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매도세가 나오고 추격 매수가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과 손절이 나오면서 눌림을 가지고 그때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고요. 실제 주식에서는 이렇게 상승 이후에 많은 베이스가 출현이 됩니다. 큰 베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베이스들이 여러 번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가격의 베이스에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의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짧게 손절 포인트를 걸어 놓으면 3% 손절을 되지만 좋은 커비드 핸들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세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스탠 와인스타인의 단계 분석. 선택과 집중은 스탠 와인스타인의 단계 분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지점은 2단계에 위치한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2단계라는 것은 평평한 1단계, 여기는 30주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평평한 1단계를 지나서 30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고 30주선이 우상향하는 단계가 2단계고요. 이 단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고 30주선을 깼다 올라왔다 하면서 평평해지는 게 3단계, 이때부터는 매도를 해야 되고 4단계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 또는 공매도, 주식 선물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1단계로 또 회귀
특이하게 됩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의 4단계, 1단계 추세가 없는 횡보 박스권, 이때는 관망을 해야 되고요. 2단계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있는 구간, 반드시 이 구간에서만 매수를 해야 합니다. 3단계 추세가 소강 상태로 바뀌고 수익을 낸 기관들은 서서히 매도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매도를 해야죠, 같이. 4단계 추세 하락 추세 시작, 기관은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대놓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A. 매수 후보 종목의 52주 신저가 대비 현재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높아야 된다. 상대 강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고요. B. 매수 후보 종목의 52주 신저가 대비 현재 상승률은 최소 100%여야 한다. 100% 오르면 우리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2단계에 진입하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C. 강력한 거래량 급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완벽한 2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가스의 주간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도 박스권을 지나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확한 2단계는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온 이 시점을 2단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간 차트를 봤을 때 2단계의 시작 지점에서 보면 코스피 지수는 43%가 오른 반면에 해당 지수는 142%가 올라서 100% 이상 오른 것이 충족이 되고 거래 대금도 늘었기 때문에 완연한 2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이 2단계 내에서 좋은 베이스, 커비도 핸들 패턴을 노리는 것이 아주 좋은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변동성 감소 패턴이 나올수록 이 돌파 시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급상승하는 주가의 배경에는 기관 자금의 유입이 있죠. 주가는 어느 순간 상승을 멈추고 조정기에 진입합니다. 매도 물량이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저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기분 좋게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계속 떨어질 것 같던 주가는 반등합니다. 이때 기관 자금이 추가로 유입됩니다. 재차 상승한 주가는 또 조정기에 진입하는데요. 역시 수익 실현 구간이지만 이전만큼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떨어지고 또 지지한 후에 반등합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또 마찬가지로 이 매도 물량도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변동성 감소 패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더 캠트러스라는 종목은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돌파하면서 큰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 차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락 또는 횡보를 하던 종목이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관 자금의 유입을 뜻합니다. 급상승 이후에 몇 차례 조정을 거치는데 이때 베이스의 상업폭이 줄어드는 변동성 감소 패턴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몇 주간의 조정을 거칠 때 변동성을 보이는 베이스를 타깃으로 삼아 매매를 해야 합니다. 매수를 결정할 때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감소할 때 거래량도 줄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강력한 기관 매수가 있고 하락할 때는 강력한 기관 매수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상승할 때 못 샀던 개미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데 떨어질 때 사지만 더 떨어지면서 이제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는 개미들이 있고 또 반대로 바닥에서 바닥을 사는 바텀 피셔 존도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 물렸던 사람들의 매도와 바닥권에서 샀던 사람들의 매도가 나와서 또 한 번 조정을 받죠. 그러나 이제 매도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피벗 포인트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A. 기관은 기업의 호재를 먼저 파악합니다. 우리와 다른 규모로 운용하는 그들의 자금이 들어가는 순간 주가는 무섭게 오르고 기관이 들어왔음을 거래량을 통해 인지합니다. 곧 묻지마 신고가 매수를 하는 갬블러들이 매수에 동참합니다. 이 구간이죠. B. 주식은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 미처 들어가지 못한 개인들이 박앤셀이라 여기고 매수를 합니다. 이 구간입니다. C. 주가는 하락을 멈출 줄 모르고 관심이 식었다는 듯 저조한 거래량을 보입니다. D.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어떤 이들은 바닥을 잡기 위해 뛰어듭니다. E. 운 좋게 바닥을 잡은 이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합니다. 더불어 B존에 물려있던 투자자들도 본전이 되기 무섭게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게 팔아치웁니다. 바닥 사냥꾼들과 물렸던 개미들의 매도에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서서히 줄어드는 형세입니다. 이는 도박꾼과 심약한 개인들의 물량 출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사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팔 사람은 없는 상태에 이르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기관이 조금만 사도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이 지점을 제시 리버모어는 최소 저항선, 오늘은 피벗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정리하자면 거래량을 동반한 큰 폭의 상승이 확인된 종목에서 가격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함께 줄어들 때를 기다려 박스권 돌파 시 매수하면 됩니다. 패턴 매매의 핵심, 지수 대비 상대 강도. 댄 젠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종목들은 지수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야. 나는 강력한 종목을 원해. 나는 2-3주 내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초반 상승세가 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주씩 몇 달씩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지. 대체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베이스가 잘 형성된 종목을 골라 매매하는 게 수익률로 기네스북에 오르기까지 한 댄 젠거 매매의 핵심입니다.
지수 대비 상대 강도는 왜 중요할까? 같은 커비드 핸들 패턴이 나와도 지수가 상승했을 때 덜 오른 종목은 약한 것이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커비드 핸들로 돌파하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모더나의 주간 차트를 보면 지수가 35% 하락할 때 오히려 100% 올랐고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1400%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로 인해 S&P 500이 35% 하락했을 때 오히려 1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려 9주 넘게 지수보다 강하게 상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커비드 핸들 패턴을 발견하고 일봉상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이런 큰 상승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일간 차트를 보게 되면 먼저 주간 차트에서 상대 강도를 확인합니다.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일간 차트에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지점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비드 핸들 패턴의 돌파 지점에서 매수하고 1400%의 상승이 일어난 것이죠. 손잡이가 달린 컵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 급락을 하죠. 왜냐하면 패턴이 형성되기 전에 강력한 상대 강도가 없다면 패턴이 어떻든 간에 매수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보면 지수가 상승하는데 상대 강도가 나쁘죠. 그러면 완벽한 패턴이 나와도 이런 패턴은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 사야 할까? 손잡이 달린 컵 패턴. 매수 전 체크리스트. A.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있는가? 먼저 한번 상승을 해야죠. B. 패턴이 몇 주에 걸쳐 형성되었는가? 플랫 베이스. 횡보 조정은 5주. 손잡이 달린 컵 패턴에는 최소 7주가 있어야 합니다. C. 지수 대비 얼마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가? 상대 강도가 강해야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잘 버텨야 되고요. D. 변동성 감소 패턴이 있는가? 변동성이 계속 감소된다는 것은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MM의 일간 차트인데요. 큰 상승 이후에 컵을 만들고 이렇게 커비드 핸들 패턴의 손잡이 부분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죠. 주간 차트로 보면 큰 상승 이후에 7주간의 조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간 차트로 마지막에 7주 베이스를 만들고 돌파할 때가 주요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간 차트로 봤을 때 HMM은 지수가 54% 상승할 때 16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컵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일봉에서 아주 좋은 모습의 매수 타점 베이스를 찾고 커비드 핸들 패턴을 찾아서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죠. 167%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일간 차트로 보니까 변동성이 축소되고 돌파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손잡이 달린 컵이 형성되는 수많은 베이스 중에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2단계에 속한 베이스 중에 손잡이 달린 컵을 선정해야 합니다. 2단계가 중요하죠. 2단계에 속한 베이스를 선정 시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면 A. 1단계 박스권에 갇힌 베이스들은 탈락시키고요. B. 2단계 상승 추세에 속한 베이스들 중에 변동폭이 감소되는 베이스들만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마지막 핸들 부분, 손잡이 부분은 10% 이내로 변동폭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C. 매수 시점의 거래량은 거래량 50일 이평선을 하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에 돌파 전에 거래량이 감소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D. 코스피 지수 대비 장기와 단기 상대 강도가 모두 강한 시기여야 한다. E. 종목이 속한 산업 섹터 모두가 강세를 보여야 한다.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이 박스권일 때는 사지 않다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변동폭이 감소하는 패턴에서 좋은 매수 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스권일 때는 제외하고 상승세가 시작됐을 때 지수가 횡보할 때 상승세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변동폭 감소폭이 나타난다고 하면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기에 일간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커비드 핸들 패턴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고 거기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일간 차트를 보니까 220%나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변동폭이 19%, 10%, 6%, 4%까지 줄어들고 마지막에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간 차트를 볼 때 항상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지수가 내려갈 때 268% 상승하는 상대 강도가 좋았고요. 그 이후에 횡보하면서 베이스를 만들고 커비드 핸들 패턴 만든다 그러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쉬어갔다가 한 번 더 오른 만큼 더 오르는 그런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수가 27% 상승할 때 14년부터 17년까지 143% 상승했고요. 그 이후에 베이스를 만들고 이럴 때 일간 차트에서 커비드 핸들 패턴을 찾아서 돌파 시에 매수하는 것이 돌파 매매의 핵심이죠. 손잡이 달린 컵에 대한 오해. 가장 성공 돌파가 높은 패턴은 적게 오른 종목이 아니라 많이 오른 C 종목이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돌파 시에 더 강하게 오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싸게 사는 걸 좋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베이스를 만들고 매물 소화한 것이 더 잘 오르는 것이고요. 베이스의 길이는 길면 길수록 오랜 기간 매물을 소화하고 관리가 됐고 지치고 떨어져 나간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쉽게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이드 앤 루스 베이스 차트 패턴과 타이트한 패턴. 와이드 앤 루즈는 이렇게 길게 베이스가 형성되는 거고요. 이러다가 짧고 촘촘하고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매도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쉽게 오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심텍홀딩스의 일간 차트를 보게 되면 크게 상승 이후에 이렇게 변동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촘촘해졌고 미니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매수하면 안 되는 패턴, 쐐기형 핸들. 정상적인 핸들은 상승 이후에 컵을 만들고 한 번 더 떨구고 손잡이를 만들고 올라가면서 최종 매물을 소화하는데, 쐐기형 패턴은 컵 모양을 만들고 손잡이를 안 만들고 찌금찌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고점에 가까워질수록 본전을 찾겠다는 매물이 출회되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나 일시적인 조정을 보입니다. 이것이 손잡이 달린 컵에서 핸들이 등장하는 원리입니다. 핸들 부분에서 하락하지 않고 오르면서 조금씩 상승한다면 엉덩이가 가벼운 투자자들을 충분히 떨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은 더뎌지고 돌파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쐐기형 핸들에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물 소화가 안 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컵인 컵 패턴 또는 컵인 W 패턴들이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컵에서 핸들을 만들고 돌파 시에 상승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눌리는 것이죠.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거나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크게 상승 이후에 컵을 충분히 만들고 핸들을 만들고 상승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눌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패턴에서 이런 변형 패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패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현이하도 크게 상승한 이후에 컵을 만들었고 그리고 핸들을 만들었지만 한 번 더 만들고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인 컵 패턴도 비슷한 모양인데요. 컵 모양의 베이스 안에서 좀 더 작은 형태로 W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W인 컵 패턴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컵이 만들어지고 원래 손잡이가 만들어지고 돌파할 때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내려가면서 W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정, 시장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 이슈로 한 번 더 눌리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W 모양을 만들고 컵 모양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상승할 것 같지만 한 번 더 깊게 눌렸다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바로 W인 컵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컵인 컵 패턴보다 조금 더 눌리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 방식, 하이 타이트 플래그 패턴, 깃발형 패턴이라고 하죠. 8주간 90% 이상 오르고 25% 이내 조정을 받다가 미니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타이트 플래그 패턴 요건 A, 하이, 상승은 8주 안에 90% 이상 급상승한 종목이 대상이 되고요. 타이트는 90% 이상 상승한 이후에 타이트, 변동성이 적게 타이트하게 패턴을 유지하는데 타이트는 20에서 25%에서 조정이 머물러야 되고 그 이상 조정이 커지게 되면 탈락하는 것이죠. 어떤 기업에 호재가 생겼다는 것을 펀드 매니저가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정보는 FDA 승인을 앞둔 제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와 연금펀드는 하루 이틀 만에 원하는 만큼 주문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때론 몇 주간 해당 종목을 매수합니다. 덕분에 종목은 며칠, 몇 주 만에 상한가와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재무제표 또는 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8주 이내에 90%가 오르고 조정폭은 20% 이내인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KMW가 주간 차트로 봤을 때 8주 이내에 200%가 올라갔고 22% 조정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이 돌파 시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도 손절 범위는 3%면 충분합니다. 변동성이 심한 종목도 변동성이 줄어들 때 매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이 타이트 플래그는 12일 만에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12일 만에도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패턴이 형성되는 즉시 매매를 해야 합니다. 1, 2주 만에도 2주 만에도 이런 매수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모든 기준이 주간 차트인 플랫 베이스 패턴. 이 패턴의 특징은 주간 종가의 변화가 매우 적다는 데 있습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의 2단계에 해당하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의 주가가 10에서 15% 변동폭이 매우 적은 상태가 형성되었을 경우 전고점을 돌파하면 매수한다. 상승하고 컵이 아니라 완전히 횡보를 하다가 돌파하면 좋은 매수가 되는 것이죠. 상승 이후에 완전히 횡보하다가 재상승할 때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규모가 큰 기관 자금이 특정 종목에 유입될 때 적정 가격 범위 내에서 매수하라고 세팅해놓고 자동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대규모 기관 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흔적을 찾는 기술입니다. 형성 기관과 거래량이 핵심인 W 패턴, 상승 추세를 확인합니다. A까지 하락하고 C까지 반등하고요. 다시 B까지 A를 벗어나서 더 하락하고 상승할 때 C 포인트를 넘어설 때가 아주 중요한 매수 타점이죠. 물량을 한 번 더 털어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 패턴은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을 형성하고 돌파해야 할 패턴이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손잡이가 베이스보다 더 많이 하락한 패턴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컵이드 핸드 패턴의 더 깊은 조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컵을 만든 것 같았는데 더 빠졌다가 올라갈 때 전고점 돌파가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중요한 매수 타점이죠.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노렸던 다수의 투자자들은 손잡이 부분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컵 하단을 이탈하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
삭제합니다. 성공한 매매를 위해서는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의 경우 차트가 일시적으로 무너져도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명심해라. 지금 노리고 있는 최소 저항선을 너만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쉬운 정석 패턴뿐만이 아니라 이런 변형 패턴도 관심 가지고 전고점 돌파 시에 중요한 매수 타점으로 보고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간 차트를 보면 베이스를 만들고 계속 횡보하다가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리베이싱 탑 트레이더들의 돌파 매매 성공률이 40에서 50%인 걸 보면 우리가 매수한 종목의 절반은 돌파에 실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돌파에 실패한 종목을 홧김에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돌파 실패 이후 새롭게 베이스를 형성한 종목은 돌파 성공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흔들기라고 하죠. AMD 일간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커비드 핸들 돌파에 매수했는데 한 번 더 흔들리면서 3-4% 손절을 당했고요. 다시 베이스를 만들고 그 고점을 커비드 핸들 패턴의 고점을 돌파할 때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5장 돌파 매매의 핵심 원칙 마켓 타이밍. 많은 투자자가 호황장에만 투자하고 불황장에는 현금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즉 시장이 하락에 접어들었을 때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장 등락을 예측하지 않고도 호황장에서만 플레이하고 불황장이 오면 손실 없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가락 담그기 전략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만약에 손절을 타이트하게 3-4%를 걸어놨는데 대다수의 종목이 그 손절이 당한다 그러면 약세장이기 때문에 대폭 그 투자의 어떤 폭을, 투자 금액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빨간색 원은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매해야 하는 구간을 뜻합니다. 이 구간들의 특징은 지수가 5에서 10%의 조정 기간을 가진 뒤 막 반등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파란색 박스 구간에서는 최대한 현금을 보유했다가 빨간색 원 구간에서는 집중적으로 매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가 잘 먹힌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정 이후에 상승할 때 잘 먹힌다는 뜻이고, 하락할 때는 최대한 손절을 당하고 매매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또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조정 시에 매수해라 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시기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크 미너비니의 점진적 베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텝 1. 최소한의 금액으로 매매해 봅니다. 이때 지수가 하루아침에 3% 급락을 하든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매도를 하든 어떤 정보가 들어왔든 무시합니다. 이때는 이렇을 때 큰 타격이 없을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3-4번 매매해 봅니다. 저는 보통 전체 자산의 2.5에서 5%를 추천합니다. 지속적으로 돌파 매매가 실패하면 0.5%의 극히 소액으로 매매합니다. 스텝 2. 몇 번의 소액 매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베팅 금액을 증액하지 않거나 더 줄이십시오. 그러다가 결과가 좋아지면 서서히 베팅 금액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손절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야만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죠. 크게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런 매매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텝 3. 매매 결과가 좋아졌다면 매매 리듬을 타면서 수익이 추가되었을 겁니다. 이를 저는 수익 쿠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익 쿠션이 생겼다면 다음 계산법으로 베팅액을 정해보는 겁니다. 수익 쿠션 나누기 손절 퍼센트 나누기 1일 평균 매매 횟수는 베팅액이 됩니다. A라는 사람에게 100만원 수익이 생겼습니다. A는 손절을 3%로 일평균 2회 매매를 합니다. 2번 매매를 합니다. 승률은 최근에 50%였고 이 방식으로 베팅액을 산정해 보니까 166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대 수익은 얼마일까요? 2건의 매매가 체결이 되었고 50%의 승률로 한 건은 손절, 한 건은 25%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손절한 금액은 1600만원의 3%인 50만원이었고 수익은 또 마찬가지로 1600만원의 25%인 416만원이었습니다. 합계 36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운이 없어서 매매한 종목 전부를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절 금액은 100만원에 한정됩니다. 즉 최악의 경우에도 손절이 크지 않습니다.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소액 베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결과가 좋아지면 베팅액을 늘리고 다시 안 좋다면 줄이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잘 먹히는 구간에서 크게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죠. 티끌모아 티끌. 왜 점진적 베팅을 사용해야 하는가? 시장은 95%의 투자자가 번 돈을 반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벌 때 크게 벌고 잃을 때 적게 잃어야 한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직전 매매, 다이너스의 클럽의 수익으로 그의 인생 수익, EL 브루스 매매의 리스크를 헤징했습니다. 이 수익만큼만 손절하고 크게 매수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의 매매 성공으로 직전 매매들의 수익의 합의 9배를 벌었습니다. 셀 인투 스트렝스를 이용한 수익 실현. 상승 시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을 확정시키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수익을 일부분 미리 확정하면 다음날 시장이 급락해도 손실은 매우
매우 한정적이게 됩니다. 3-4번에 걸쳐 분할 매도를 한 뒤 3분의 1 또는 4분의 1의 포지션을 남겨두고 2차, 3차 상승을 대비한 수익 쿠션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2차, 3차 상승 시 위험성은 전혀 없고 베팅은 크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절을 타이트하게 걸어야만 가능한 매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경우 상승세를 이어갈 때 지속적으로 베팅을 크게 하여 상승기를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이 하락으로 반전되었을 때도 수익을 지키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황장에서 크게 플레이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 위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일부를 남겨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커비드 핸들 패턴이 돌파될 때 크게 매수할 수 있고, 또 일부를 팔고 또 보유했다가 추가 매수를 크게 할 수 있는 수익 쿠션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 미포조선의 일간 차트를 보면 커비드 핸들 패턴에서 매수를 했고 분할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긴 것이죠. 이수화학에서도 커비드 핸들 패턴을 만들었고 분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 급락에도 수익을 확정시킨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한 그런 패턴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노출을 최대한 줄여라, 현금 보유 기간을 늘려라. 뛰어난 성과를 올린 덴젠거에게 어떻게 2년 만에 3만 프로에 가까운 수익을 성취했느냐고 묻자 예상을 뒤엎고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매매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은 대개 매매를 왕성하게 해서 빨리 수익을 축적시켜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너비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미 투자 대회를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대한 시장 노출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열렸던 97년에 저는 1년의 절반가량 동안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대회에서조차 절반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유리한 것이 아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돌파 매매가 먹히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현금을 보유했다가 돌파 매매가 잘 먹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매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투자자는 대체로 이런 전제, 기술적 분석이 먹히는 기간은 한정돼 있다를 깨닫지 못합니다. 수익은 시장이 주는 선물입니다. 시장의 흐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피의 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기에는 하락했다가 횡보하고 상승기일 때는 매수할 만한 어떤 자리가 나오지만 이후 또 하락일 때는 최대한 매매를 자제해야 되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도 잘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종목 선정, 선도하는 업종에 선도주를 투자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종목을 사도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제시 리버모어, 주도주 오브 주도주를 사라는 얘기고요. 다비스에게 배우는 종목 선정 방식.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인기 있는 패셔너블한 종목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새로운 섹터,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라. 나는 투자하려는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게 로켓 재료로 쓰이는 철이든 연료든 전장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성장하는 어떤 관심 섹터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다비스의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A.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새롭게 도약하는 신성장 산업에 속하고 있는가? B. 시장의 평가 역시 나의 판단에 동의를 하는가? 즉 가격도 그만큼 상승했는가? 스탠 와인스타인으로부터 배우는 스크리닝 팁. 어떤 산업을 선택할까라는 질문에 그는 펀더멘탈을 봐서는 절대 안 되라고 답합니다. 82년에 모바일 홈 그룹이 어닝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83년까지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어. 81년에는 유가가 공급 부족으로 100불까지 취소될 거라는 보고서들이 나왔는데도 차트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오일 관련주들의 차트가 고점을 찍었거든.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분석을 듣는 대신 수익을 확정시켰어야 했을 시기였어. 결국 차트가 알려주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들은 투자자들은 오일 그룹에 속한 종목의 주가가 몇 년간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야. 어느 산업에 속한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는 철강 산업에 속한 거의 모든 종목이 완벽한 피벗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어떻게 이 산업에 속한 거의 모든 종목이 이렇게 불리시할 수 있지? 나는 이것을 완벽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강 산업에 속한 종목들이 돌파할 때마다 샀다. 그 해는 내 투자 인생에서 가장 빛난 한 해가 되어버렸다. 예를 들면 23년에 2차전지가 연초에 강했고 24년에도 연초에 AI 반도체나 전력 설비, 바이오 등이 강했고 다수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산업 선정, 즉 펀더멘탈은 아예 무시하라는 스탠은 더 나아가 펀더멘탈 트랩을 조심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어떤 종목을 볼 때 저 PER 매력에 함부로 빠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무제표는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가 되어야죠.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볼 것. 기존의 주도주 선정 방법은 먼저 어떤 산업, 그룹, 가 단체로 좋은 성과를 내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 속한 종목 중 주도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룹 액션을 확인하는 순간 이미 주도주들은 1차 상승을 마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1차 베이스에서 충분히 상승했기 때문에 2차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차 베이스를 만들고 피벗 포인트를 돌파할 때 사려면 개별 종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주도주는 말 그대로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주도주는 해당 산업이 속한 산업에서 더 나아가 시장 전체를 주도합니다. 산업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지도주가 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0일 신고가를 이용한 종목 분석. 52주 신고가를 검색하면 주도주를 놓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 신고가 사각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50일 신고가를 매일 검색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50일 신고가로 검색하고부터는 놓치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 0161 신고가 신저가에서 신고가의 기간 입력 50일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종목들이 나옵니다. SL의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0% 상승할 때 해당 종목은 413% 강하게 상승했고 커비드 핸들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하고도 15%가 남아서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업종 내 그룹 액션 분석. 이런 SL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당시에는 자동차 업종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가 대부분 형편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히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 합니다. 최고의 산업에 속한 최고의 선도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즉 다수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야만 크고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아 제강 지주의 주간 차트를 보면 지수 대비 강하게 상승을 했고 플랫 베이스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철강의 주간 차트, ETF의 주간 차트를 보니까 지수 대비 강력한 상승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커비드 핸들 패턴이 나오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죠. 대창 스틸도 마찬가지이고요. 투기꾼 떨구기, RS 쉐이크 아웃.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입니다. 흔들기는 이들을 매도로 유도하는, 즉 떨구는 것을 말합니다. 지수 대비 크게 올랐고 지수가 상승하는데 횡보하면서 오히려 살짝 떨어지는데, 이런 것이 지수 대비 약하면서 떨구기를 하는 것이죠. 이 종목은 한 차례 크게 상승한 이후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하락했습니다. 더 큰 도약을 하기 전에 잠시 움츠리는 개구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운 좋게 초기 저점을 잡은 바닥 사냥꾼이나 상승 랠리에 편승해 보려던 단타성 투기 자금이 매도합니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지면 종목은 휴식을 마치고 오르기를 재개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고 있는 셋업은 다른 이들도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너비니도 누구나 예측 가능한 명약 관화한 셋업은 웬만해서는 돌파를 성공하는 일이 없다. RS 쉐이크 아웃은 대중의 관심을 떨구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W인 컵 패턴으로 돌파한 세아 제강 지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커비드 핸들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흔들다 못해서 W 모양으로 더 한번 저점을 깬 다음에 상승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흔들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 매수로 배워보는 RS 쉐이크아웃. 지수 대비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수가 상승할 때 횡보 조정을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면서 매수 타점을 주고 있는데요. A에서 B 구간까지 10개월간 테슬라는 무려 1100%나 상승합니다. 많은 거래를 동반한 강력한 상승은 큰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었다는 시그널입니다. 강력한 상승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조정을 맞이합니다. 이 기간 동안 거래가 감소했다면 기관 자금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긴 베이스를 만드는 기간 동안 B에서 C죠. 긴 베이스죠.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약한 테슬라를 투자자들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합니다. 지수 대비 뒤처졌던 테슬라는 지수 조정 중 오히려 상승합니다. 이런 기간이 4주 지속된다면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죠. CD 기간에서 일간 차트를 봅니다. 정확한 피벗 포인트를 형성하면 매수합니다. 이렇게 보고 커비드 핸들하고 손잡이 부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는 것이죠. 일간과 주간 종목 선정 루틴. 산업별로 분류해 놓으면 나중에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산업의 액션을 점검하기가 편리합니다. 50일 신고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분류하고 매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에는 50일 신고가 검색으로는 놓칠 수 있는 하이타이트 플래그 패턴 검색과 IPO 검색을 합니다. 매일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을 섹터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타이트 플래그 패턴을 위해서는 40봉 대비 90% 이상, 그러니까 8주니까 한 주에 5일이니까 40봉 대비해서 90%이라는 이런 조건을 설정해 놓으면 종목들이 검색이 되죠. 주기별 주가 등락률 비교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검색해서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고요. IPO 종목은 상장일이라고 검색해서 150일 이내에 종목들을 검색하면 상장한 지 150일 이내의 종목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은 50일 신고가 검색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지 150일 이내의 종목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패턴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분류한 종목 중 이번 주 내로 피벗 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만한 후보들을 추려서 관심 종목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의미 있는 박스권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하고 박스권을 하향 이탈할 때 손절매를 합니다. 작은 손실을 감내하면서 큰 수익의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팔아야 할까? 분할 매도하는 방법. 분할 매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A. 정확한 지점에서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하면 사자마자 3에서 4%의 수익 쿠션이 생깁니다. 손잡이 달린 컵에 정확한 지점에서 매수했다면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려도 손익분기점을 침범하지 않을 겁니다. 투자자는 자기가 매수한 종목이 본전 이상의 수익을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늘 수익 쿠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놓은 손절 라인을 통해서 극단적인 위험을 해칭해야 합니다. 3에서 4%에서 손절해야죠.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절선을 미리 정해야 투자자는 시장의 흔들림에도 굳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랫 베이스에서 돌파 시 매수했다 그러면 이 돌파 지점에 3, 4% 낮은 데다가 손절선을 걸어놔야 되는 것이죠. B. 최고점에서 팔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슨 방법을 쓰던 최고점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보유해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오르는 주식은 투자자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매도 시점을 분산하면 안정을 갖고 더 오래 보유할 수 있습니다. 돌파에 성공했을 때 수익률이 평균 20%라면 그보다 빠른 15%에서 3분의 1을 먼저 매도하는 것입니다. 20에서 25%의 수익이 난다면 나머지 수량의 절반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보유하다가 추가 매수할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오늘의 연구에 따르면 정확한 지점에서 매수했다면 20에서 25% 사이에서 기관 매도 물량이 추리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20에서 25% 지점이지만 바닥에서 매수한 기관은 150에서 20% 수익을 낸 지점일 테니까요. 한양 디지텍의 일간 차트를 보면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서 안정감 있게 수익을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비스 박스를 이용한 매도. 다비스 박스를 이용해 수많은 매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박스 하단선이 그어진 이후 아주 약간의 매도 이탈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하단을 깨자마자 매도하면 너무 손절이 많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 이탈 범위가 크지 않다면 박스 하단에서 1.5에서 2% 이내 이탈한 것으로 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림 5-50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매도하지 말고 한 2% 정도의 어떤 여유를 두고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효성 TNC의 주간 차트인데요. 이렇게 박스 하단에서 1.5에서 2% 정도 하회할 때 매도를 걸어놓으면 수익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박스 하단을 규정하는 방법. 의미있게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면 이게 어디가 박스 하단인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타나면 그 저점이 박스 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나타나고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날 때 마지막 이 전날에 바닥 구간이 이제 박스 하단으로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내려가다가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는 지점이 이 지점을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추세 반전. 그림 5-60을 보면 기관 매도의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날 종목은 시초가를 상승시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현혹시킨 후 매우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아웃사이드 데이, 즉 전날의 가격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였던 거죠. 이것이 기관 매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일간 추세 반전.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카카오처럼 21년도에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지면서 강한 거래대금이 나올 때 기관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차차 매도를 해서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화인 베스틸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렸다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빨간색이 떨어지는 겁니다. 빨간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급등한 것은 기관이 빠져나갔다는 뜻이고요. STX 중공업도 급히 오르다가 마지막 피날레로 윗꼬리 내지는 음봉을 만들면서 거래대금이 나왔다 그러면 주요 자금들 메이저가 빠져나갔다고 봐야죠. 예시를 든 모든 종목의 하락시 거래량은 손잡이가 달린 컵을 돌파한 후 가장 큰 거래량에 근접해 있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돌파 이후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나오면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량이 아니라도 일부라도 매도를 해야죠. 다비스 박스를 이용한 지수 매매. 지수를 반등시키는 최고의 호재는 뉴스나 유튜브 주식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수를 반등시키는 것은 반등시키는 가장 강력한 호재는 낙폭 과대로 인한 메이저 기관들의 탐욕스러운 바텀 픽싱이기 때문이죠. 이런 기관들의 습성을 이용해 매수하고 다비스 박스로 매도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매도해 보겠다는 거죠. 매매해 보겠다는 것이죠. 먼저 RSI로 저점을 파악한 후 과매도 시그널이 발생하면 매수하는 것을 설정하겠습니다. 다비스 박스는 저점에서 0.8%의 쿠션을 두고 긋습니다. 2020년 3월에 RSI 과매도 시그널을 보고 저가 매수했다면 아직까지 코스닥
지수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률은 100%가 조금 넘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분은 200%대의 수익률일 테고요. 뭐냐면 코스닥 주간 차트인데요. 코스닥 지수 ETF를 이 RSI 30 미만에서 매수하고 매수한 이후에 박스 하단에 2%의 손절을 걸어놨다 그러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됐을 텐데 손실은 없었을 것이고요. 다시 30 미만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면서 박스 하단을 깨지 않고 100%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주간 차트의 종가 기준이 이탈의 매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마감되기 전인 중간 시점에 이탈해도 매도 기준이 되는 건가요? 저는 박스 하단 지점에서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면 주간 일간을 기다리지 않고 매도합니다. 3%의 타이트한 손절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지나고 나서야 박스인 줄 아는데 현재 시점이 박스 하단인지 아님 며칠 후 새로운 박스 하단이 나올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림 5-65는 현재 진행형일 때 박스의 하단을 규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것입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 후에 처음으로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이때 전일의 저점을 박스 하단으로 규정합니다.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면 이 전일의 저점을 박스 하단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전을 지켜라. 어떻게 본전을 보존할까요? 방법은 돌파 매매가 성공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손절 라인을 본전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15%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입니다. 더불어 돌파 매매 성공 이후 첫 번째 조정 그리고 신고가가 발생할 때입니다. 돌파 매매를 비해서 했고 상승하다가 첫 번째 조정이 난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아래에서 이 본전선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 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 손절선을 같이 올려서 수익을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6장 자금 관리와 손절 퍼센테이지를 설정하는 법. A. 자신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한다. 평균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는지에 따라 손절 비율을 최소 2:1로 정합니다. 평균 수익률이 20%면 손절은 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방식은 매매가 거듭될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한 확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B. 자신의 매매 복귀를 통해서 결정한다. 정확한 피벗 포인트에서 산 종목은 대부분 3%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C. 손절이 타이트할수록 더 많은 실패가 용납된다. 저는 손절이 매우 타이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률이 25%까지 떨어져도 본전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절은 3%인데 기대 수익률은 15% 이상이면 연속 손절로 인한 손해도 단 한 번의 매매 성공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을 3%로 정합니다. 손절을 이용한 점진적 베팅, 수익 쿠션 계산하는 법. A의 첫 투자 금액은 총 자산 1억 원의 5%인 500만 원입니다. A는 하루 최대 매수 3회를 넘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500만 원 나누기 3은 166만 원이 산출이 되고 매수 후보 종목에 일괄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66만 원씩 3종목을 사는 거죠. 이 중 한 개는 손절로 탈락되고 나머지 2개는 보유합니다. 이때의 수익 쿠션을 계산해 볼까요? 3% 손절 당해서 마이너스 5만 원, B는 20% 상승해서 33만 원, C는 15% 상승해서 25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수익 쿠션은 53만 3천 원이 되고요. 이를 이용해서 베팅을 올리면 53만 3천 원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777만 원이 되고요. 이것을 평균 매매 횟수 3으로 나누면 종목당 592만 5천 원을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종목을 샀는데 2종목 성공하고 1종목 손절했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17만 7천 원 손절, 118만 원 수익, 88만 원 수익이어서 수익 쿠션은 189만 6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까는 수익 쿠션이 합해서 53만 3천 원에서 크게 늘었죠. 190만 원 정도 늘었고 이제 190만 원의 수익 쿠션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베팅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190만 원 나누기 3% 나누기 3 하면은 21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한 종목당 2100만 원의 큰 금액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승률이 60%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탑 트레이더의 승률이 40에서 50%이니까요. 1차 매매 성공 후 수익 쿠션으로 베팅액을 늘려 2차 매매를 해서 모두 실패해도 손실액은 1차 매매 때 번 수익에 한정됩니다. 이 방식을 쓰면 리스크는 작고 리턴은 매우 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방법이죠. 다비스 매매 방식을 통해 배워보는 점진적 베팅의 위력. 다비스가 큰 성과를 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점진적 베팅입니다. 그는 큰 부를 안겨준 EL 브루스 매매를 하기에 앞서 전에 매수한 종목인 로릴라드를 매도해서 투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EL 매매를 실패할 경우 손실 한도를 그 전에 수익을 본 다이너스 클럽 이익에 한정시킵니다. 그가 EL에서 번 돈은 로릴라드 다이너스 클럽에서 번 돈을 합친 금액의 9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베팅의 놀라운 힘입니다. 몇백만 원으로 상한가를 몇 번 맞아도 우리가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를 다비스 매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후를 바꾸는 것은 꾸준히 소액을 버는 데 있지 않고 몇 번의 큰 매매를 성공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로릴라드와 다이너스 클럽에서 번 돈의 9배가 넘는 돈을 EL 브루스로 벌었는데 그 이유는 다이너스 클럽에서 번 이 만불
구도를 이용해서 작게 손절함으로 해서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게 통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피라미딩, 두 가지 피라미딩 매수법. A. 당일 추가 매수. 당일 추가 매수란 셋업이 피벗 포인트를 돌파할 때 50%를 사고 돌파 시 거래량이 평소보다 100에서 200% 강하게 상승하면 나머지 50%를 추가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B. 새로운 베이스가 형성되면 추가 매수. 저는 베이스가 새롭게 형성된 이후 돌파 매매를 시도하는 편입니다. 두 가지 장점은, 첫째, 매수 후 변동성으로 인해 손절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미 상승 추세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둘째, 첫째 매수에서 발생한 수익 쿠션을 이용해 더 큰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돌파하고 두 번째 베이스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한 경우죠. 돌파가 실패할 때의 대처법. 세 가지 도형으로 돌파 매매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녹색 박스, 빨강 상승 화살표, 파랑 하락 화살표입니다. 사람들은 성장주 돌파 매매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 즉 빨강 화살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돌파 매매에 있어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장은 녹색 박스, 즉 조정이라 불리우는 횡보장일 때입니다. 지수가 횡보할 때 천천히 보유 종목을 늘리고 비중을 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정 후 상승 빨강 화살표의 시기가 오면 차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물론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의 경우 일부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은 다시 조정을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거나 기존 종목을 불타게 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음 빨강 화살표의 장을 기다립니다. 문제는 조정 후에 반드시 상승장이 오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조정할 때 모아놓은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 후에 위로 치솟아야 하는데 반대로 떨어지니 손절이 속출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정 후 상승장이 예상될 때만 포지션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장에 포지션을 쌓고 하락장이 오면 털리는 이 과정을 조정 후 상승장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추세 추정의 보상은 1년에 4번 정도 한정된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보상은 그간 기다림과 손절로 인한 약손절을 충분히 차고 넘치게 채워줍니다. 보면은 빨갛게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횡보 조정할 때 매수를 늘리고 빨갈 때 팔고 매수하고 팔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데 손절하고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손절하면 이제 매수 금액을 확 줄여야 되는 것이죠. 주도주는 시장에 선행한다. 시장 약세에 대비한 베팅 방법. 기관 자금 유입과 함께 셋업이 돌파된 주가가 뜬금없이 급락하여 매수 지점을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장의 하락을 예견하는 시그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그동안의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시키고 베팅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은 기관 자금이 이끄는 상승세라면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늘어야 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줄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승 기간은 길고 조정은 짧으며 테니스공이 튀듯이 수일 내에 반등해야 합니다. 돌파에 성공한 종목이 돌파를 되돌리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기관 자금이 이탈했다고 볼 수 있게 베팅을 줄이거나 차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돌파하고 잘 상승하는 종목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거래가 늘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요. 보니까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옥, 연습만이 살 길이다. HMM 사례. HMM의 주간 차트를 보면 지수 대비 지수가 내려갔다가 상승할 때 HMM은 정고점을 회복하는 강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구간에서 일간 차트를 보니까 지수 대비 강력하면서 좋은 베이스의 어떤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이스를 만들고 커비드 핸들 패턴을 만든다 그러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손잡이의 부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독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손절 기준은 몇 %입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선택하는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 손절은 조정하기도 하나요? 저자는 3%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4%에 50%를 손절하고 8%에 100%를 손절하는 이런 구간별로 손절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대박주 매매일지 엔비디아 주간 차트를 보면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이 나오는데요. 지수 대비해서 강력하게 74%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지수 대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일간 차트를 보니까 큰 베이스를 만들고 커비드 핸들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요 이평선들의 정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매매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좀 더 기다려 보니까 주간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커비드 핸들 패턴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간 차트에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커비드 핸들 모양 베이스를 한번 만들고 또 한번 만들고 그리고 정배열 됐을 때 돌파 시에 이제 매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코프로의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지수가 내릴 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 주목할 지점은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21년 8월 9일에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2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인데요. 에코프로의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에코프로의 주간 차트에서 W 패턴이 발생되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440%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보면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기대했는데 컵 패턴이 안 나오고 더 눌렸다가 상승을 하죠. 이것이 바로 커비드 핸들이 아니라 W인 컵 패턴으로 이제 변형돼서 상승을 하는 것이죠.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은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듯 W 패턴으로 변화가 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손잡이가 달린 컵의 조건이 형성이 되면 W 패턴으로 다시 돌파할지 여부까지 잘 추적해야 합니다. W 패턴 한미반도체. W 패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목은 한미반도체로 2023년 5월 19일에 매수했습니다. 그에 앞서 시장과 반대 흐름을 보인 때가 언제인지 확인해 볼까요? 바로 23년 3월입니다. 강력하게 시장 대비해서 올라갔고 거래량도 늘어났죠. 그때의 이제 일간 차트를 보니까 W인 컵 패턴이 나오면서 예, 상승하고 매우 큰 상승세가 나타났죠. 커비드 핸들 패턴 포스코 퓨처 M인데요. 일간 차트에서 이렇게 커비드 핸들 패턴이 나오고 상승을 했는데 여기 이제 클라이맥스 런이라고 상승하다가 큰 음봉과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클라이맥스 런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통 1, 3주 동안에 20에서 50% 급등하는 경우 클라이맥스 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주가가 정점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여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죠. 일간 차트에서 총 8일 중 7일간 상승했으며 10일째의 거래량을 동반한 더 와이디스트 스프레드가 발생했습니다. Failure Reset W 패턴 DNT. 해당 종목은 23년 6월에 매수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차 매수 실패 후 7월에 재매수했습니다. 1차 매수 실패가 발생한 이후 다시 매수 기회가 주어지는 Failure Reset 패턴입니다. 1차 매수 실패 후 하락 시기에 50일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기관들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두 번째 돌파 시점에서 매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 실패하고 다시 고점 돌파할 때 두 번째 매수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손잡이 달린 컵 제노셈. 해당 종목은 2023년 5월에 매수했습니다. 이번 차트에서 설명할 것은 21일, 50일 클라이맥스 런을 이용한 매도 전략입니다. 21일선과 50일선은 기관의 자금이 이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커비드 핸들 패턴에서 매수했고요. 쭉 가다가 21일선 하회 시에 1차 매도를 했고 클라이맥스 런 대량 매도가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을 때 매도했고 최종적으로는 50일 매도가 완전히 기간 이탈로 보고 매도한 사례입니다. 하나를 더 보면 원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잡이 달린 컵 패턴에 돌파해서 매수를 했고 쭉 길게 보유하다가 21선의 하타 21일선 이탈해서 2분의 1 매도를 하고 50일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2차 매도를 오히려 추가 매수합니다. 이후에 21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쭉 상승하다가 2차 매도를 하고요. 21일선 매도해서 깰 때 2차 매도를 하고 그리고 155% 상승했는데 아직 홀딩하는 이런 매매 전략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51선이든 60일선이든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1선, 60일선으로 해도 결과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의 흐름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그 흐름에 따라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